네, 어제 북한의 사격 도발 이후에 북한이 48시간 안에 대북 방송을 중지하지 않으면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군이 예정대로 대북 방송을 실시하자 오늘 새벽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는데요. 김정은이 직접 나서 인민군에게 완전 무장한 전시 상태에 돌입하라 이런 명령까지 하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남북한이 준전시 상태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박규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신인규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정은 위원장 오후 5시, 오늘 오후 5시부터입니다. 준전시 상태에 돌입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준전시 상태 굉장히 엄중한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박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 남북한이 지금 이제 상당히 그 예의주시하고 좀 이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도 계속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단호하게 대응해라 이런 압력을 받아왔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그 계속적으로 보복을 공언해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실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도 이 상황을 쉽게 누그러뜨리기가 어려운 그런 그 굉장히 그 좀 난해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고 자칫하면 우리가 그 원하지 않는 어떤 그 에스컬레이션 또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신 대표님, 저기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가장 긴장이 좀 고조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연평도 포격 도발은 사실은 우발적으로 우리로서는 우발적으로 너무나 갑작스럽게 하다가 끝나버렸죠. 그런데 긴장이 고조된 것은 저는 2013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비슷한 시기에 북한이 전쟁 위협을 했지 않습니까? 거의 한 2달 동안. 저는 그때와 비슷한 양상이 아닌가. 그러나 그때는 실제로 그 포탄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간에 이제 포탄을 주고받은 상황이고 또 그때는 그냥 어떤 그 전략적인 선포를 한 상황이었지 지금처럼 전술적이라는 것은 국가의 명운을 건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라고 하고 저는 아까 제가 이 속보가 나온 것을 보고 굉장히 좀 순간적으로 긴장을 했던 것이 어떤 걸? 화력이 이동 배치하고 있다. 그 말을 보고 저는 뭔가 그 체력장 할 때 100m 달리기 앞에 섰을 때 그 몰려오는 긴장감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화력이 이동 배치를 한다는 것은 실제 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거든요.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 다 군대 갔다 오셨지만 만약에 포병부대에 계신 분들은 자기 포들이 다 그냥 자기 막사 주차장이 있습니다. 탱크도 주차장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면 어딘가 약속된 지점에 자기 살던 그 내무반에서 한 5km 또는 10km 떨어진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그 길을 진지라고 하거든요. 지금 북한군이 이동 배치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진지로 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하는 전쟁 어떤 부대는 자기 내무반에 있는 데서부터 북쪽으로 후퇴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대는 전방으로 더 전진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전술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다 전방으로 온다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니에요. 후방으로 가는데도 위험한 게 있고 그건 뭐냐면은 그 해당 부대가 전쟁이 됐을 때 조금 뒤에 백업해서 싸우는 부대 같으면 조금 뒤로 빠질 테고 더 전진해서 싸우는 부대 사정거리 짧은 포 같으면은 더 휴전선을 갖다 붙을 테고 사정거리가 긴 포 같으면 더 뒤로 빠져가지고 쏠 테고 이런 것이 자기가 약속된 어떤 그 진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갔다는 것이고 또 북한군의 편제가 76mm 지금 포를 쐈지 않습니까? 그 76mm 포는 연대급 화포예요. 그 원래 있는 겁니다. 그 사단에. 그런데 군단 포병에 122mm 방사포, 240mm 방사포 이런 게 있는데 전쟁이 발생하면 이 군단 포병을 사단에 예속시켜 줍니다. 지금 이동 배치하고 있다는 게 아마 그 사단에 예속시켜 주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조금 긴장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 대표님, 준전시 상태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북한 주민들도 어느 정도 감지합니까? 전혀 알 수 없습니까? 군 전방에 일어난 일은? 그러니까 이제 준전시 상태를 발표를 할 때 이게 북한 전역이냐 아니면 부분적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북한 전역은 아닌 것 같고요. 조선중앙TV 같은 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전체 주민에게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전방부대에 내리는 것인지 약간 좀 구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푸에블로 사건 같은 데는 전쟁 국면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때는 전국에 이제 내렸지만 그 2010년도 같은 경우 이제 연평도 포격 같은 경우에는 그 군부대만 이제 내린 상태여서 그 전국에 내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너무 갑작스럽게 지금 진행이 됐고 또 이제 그 연평도 포격 당시에는 그 북한이 도발을 했지만 우리 군이 한미연합군을 동원해서 북한을 폭격하려고 비행기까지 또 씁니다. 완전.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북한이 도발 양상도 약간 다르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김정은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배짱을 약간 부린 거거든요. 근데 이번 도발은 배짱이 아니고 완전히 무슨 양아치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원래 숨어가지고 목탄을 숨겨놨기 때문에 이거는 김정은이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는데 이게 엉뚱하게 이제 확성기로 옮겨 붙으면서 이게 확성기라는 것은 소위 북한군을 와해시키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기 위해서 북한이 좀 너무 오버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지금 뭐 남한하고 군사적인 충돌을 해서 크게 번지기를 원하지 않지만 이 확성기라는 워낙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북한이 한번 꺾어보겠다. 이런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48시간 시간을 그러니까 내일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신 대표님께서 좀 이야기 주시죠. 일단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공격을 할 것 같은 지금 느낌을 강력하게 지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원인은 뭐냐? 확성기 때문이다. 48시간 동안 우리 남남 갈등을 유발을 시키는 것이죠. 첫째는 대응을 잘했냐 잘못했냐 가지고 남남 갈등. 그다음에 그럼 확성기를 계속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공격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남남 갈등. 이것을 주는 시간을 48시간을 두고 일부러 남남 갈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봅니다. 자, 원장님, 그 한민구 장관이요. 북한이 내일 오후 5시 이후에 도발할 가능성도 이렇게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48시간이라는 것을 시간보다는 최후 통첩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전쟁을 하면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안 한다고 그러다 기습적으로 이렇게 공격도 합니다만 옛날에는 항상 최후 통첩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자기가 뭐 땅을 뺏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항상 명분은 나쁜 사람을 응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 몇 시간 내에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전쟁의 명분을 쌓는 것이죠. 2003년도에 그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도 최후 통첩을 48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요? 48시간 내에 핵 사찰에 전부 다 그 핵 공개, 핵 개발 프로젝트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군사 행동을 한다. 실제로는 그 전에 후세인이 있는 데를 폭격을 먼저 함으로써 그 전쟁 그 이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제 뭐 한 시간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48시간 후에는 내가 어떤 너희들 내가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안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하겠다는 그 명분 삭히면은 상당히 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요. 강 대표님, 어제 이제 3시 53분에 14.5mm 고사포 한 발을 북한이 발사를 했고 4시 15분경에 76.2mm 평사포 3발을 발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확성기 방송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선으로 떨어져서 정확히 이제 가격이 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보니까 우리 군이 지금 그 점검을 해보니까 이 경고 사격 수준이었다. 탄 하나의 궤적을 봤을 때 그렇죠.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부러 안 맞췄다는 얘기로 해석되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 군사 분계선 상에서 남측의 협박을 가하지만 이게 군사 분쟁화돼서 이제 북한의 반격을 당할 경우에 과연 북한군이 이걸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대1로 포로 싸울 때는 이제 뭐 대결 양상이 되겠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뭐 전투기가 있고 폭격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가서 북한을 폭격하게 되면 쑥대밭이 되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까지 북한은 가기를 절대 원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약간 협박을 해야 되는데 그 지난번 삐라 살포를 할 때에도요. 그 박상학 씨가 삐라를 뿌릴 때에도 그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원점을 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삐라가 북한 영공을 날라오니까 그 날라온 삐라를 쐈는데 이게 이제 한국으로 총알이 떨어진 거거든요. 작년에 고사포 쏠 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발이라기보다는 북한이 자의적인 수단으로 넘어오는 걸 쐈다는 의미가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그 확성기를 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주변에 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분쟁을 원치 않다는 거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 김정은이 말을 했다시피 그 98년도에 김대중, 김정일 이 두 정부가 그 소위 상호 비방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그때 심리전을 안 하게 한 것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걸 얻은 겁니다. 그래요? 이거는 수십억 불 돈 받은 것보다 엄청나게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겠다고 이제 해왔고 그 탈북자 몇 명이 뿌리는 삐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북한이 그 관심을 가지고 계속 협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확성기를 멈추지 못한다고 해도 그 추후에 이제 대형 전광판이나 또 전단 살포 같은 것들이 이어지지 않게끔 북한이 이제 뭔가 이제 강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쏜 거 다 고사포, 직사포 옛날 소련제 무기라면서요? 네, 소련제 무기인데
저는 북한이 예. 참 연구를 많이 하구나라는 생각을 그래요?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나요? 지금 뭐 원점 타격을 했니 안 했니 뭐 또 대응이 늦었니 막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지금 만든 겁니다, 북한이.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저는 우리 국방부가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발표를 잘못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남행크께서도 14.5mm 고사포라고 그래요. 그 왜냐하면 우리 국방부가 14.5mm 고사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4.5mm는 기관총이에요, 기관총. 고사총이죠. 고사총을 갖다가 고사포라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듣기에는 와, 포를 쐈는데 왜 빨리 대응을 안 하지? 그런데 이게 작년 10월 달에 그 박상학 대표의 그 풍선을 향해서 쏘았던 그 연천 그때도 면사무소 마당에 떨어져 한 발. 그게 그때 14.5mm 고사총이었어요. 고사총. 그게 대응해서 우리 군은 12.7mm 기관총을 또 쏘았죠. 그 고사총 한 발이 야산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그 실수를 했는지 그 공보장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지식이 없었는지 고사포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죠. 자, 고사포가 아니고 기관총 한 발을 먼저 쏘았고. 정확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이거는 고사총. 고사포가 아니에요. 고사총, 기관총입니다. 그냥 현행철 쏴주기 그 기관총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150mm 자주 포로 대응을 한 거는 자, 그거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점 타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원점이 안 나오는 포를 또 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대포병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냥 판때기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레이더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앞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제 포를 쏘면 포가 신 대표님 잠깐만요. 지금 저게 고사총입니까? 저겁니다. ZPU-4라고 하는 고사총인데 예전에 저희 연합뉴스 TV가 잡았던 거기에 가장 최전방에 잡았던 화면인데 지금 저걸 준비를 하고 있었죠, 지난번에. 저건 제가 형상이 좀 멀리 잘 안 보이는데 이겁니다. 이건데 전방에 배치된 건 저건 총신이 지금 4개가 있죠. 똑같은 총신이 2개가 있는 게 전방에 있어요. 그 전방에 있는 그 총신 2개짜리 중에서 한 발을 쏜 겁니다. 기관총 한 발. 그걸 이제 1시간 전에 그 3시 53분에 어느 야산에 떨어진 거고 그것도 민통선 이북에 야산에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사단장이 당연히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대응 사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대응 사격의 강도를 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산에 가서 도대체 얼마나 피해가 됐는지 나무가 부러졌는지 책상이 부러졌는지 확인해봐. 정찰부대에 가는 겁니다. 그때 또 포를 쏘는데 이제 대포병 레이더라는 것이 이렇게 평평하게 전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커니즘이 북한이 포를 쏘면 곡사포니까 포물선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딘가에는 정점이 찍힙니다. 그 정점이 찍혀서 딱 내리꺾는 순간 입사각과 반사각의 각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리꺾는 순간 어디서 쐈구나 하는 그 원점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떨어지겠구나 하는 그 탄착 지점도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피하고 저기는 원점 파악돼서 저기를 때려버리는 건데 이번에는 직사포는 그러니까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있어야만이 나오는 겁니다. 원점이. 그런데 이번에는 직사포를 쐈어요. 직사포는 점입니다. 안 나와요. 어디서 쐈는지. 그리고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우리 확성기에다가 쏜 것도 아니고 GOP 이남의 에다가 쏜 것도 아니고 철책이 있으면 GOP가 있으면 그 안 비무장지대 내에다가 쏜 겁니다. 비무장지대 내에는 2km에서 3km 정도씩 하나의 GP가 하나씩 있는데 그 중간에다 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단장은 지금 야산에 기관총알 한 발 떨어졌으니까 그거 확인해서 좋다. 그럼 어느 정도 대응할지 갔다 와서 하는데 GP에서 또 보고가 올라온 겁니다. 저 옆에 갑자기 연기가 푹석 올라왔습니다. 연기? 그 포탄 같은데 확인해봐. 그 시간차가 한 22분 됩니다. 22분 또 한 1km 정도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제대로 달려갈 수 있습니까? 이번에 지뢰 폭발 사고 있었는데 또 탐지하면서 가야죠. 그래서 보니까 한 3발 떨어졌다. 그런데 이게 76mm 포탄 같습니다. 그럼 3발 알았어. 그러면 일단 10배로 보복하자. 그런데 우리에게 쏘지 않았으니 우리도 우리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지만 그 원점은 사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점 파악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은 북이 우리에게 비무장지대 쐈으니 우리도 비무장지대 쏘는데 단 우리의 의지는 보여주자. 10배로 쏴라. 그래서 30발 쏘고 그리고 29발 쏘았답니다. 29. 하기 전에 자, 그러면 북한이 또 우리의 포격에 대해서 바로 또 즉각적인 대응 사격할 수 있죠. 근데 그 대응 사격을 우리 군부대로 할지 민간인 지역으로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인 지역 대피시켜야 됩니다. 그 대피를 군부대 사단장이 합니까? 아니죠. 연천 군수에게 군청에 지금 대피해라. 우리 지금 사격한다. 그럼 연천군에서 이제 대피령을 내리겠죠. 자, 사단장 입장에서는 대피령 내렸습니까? 내렸습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시간이 70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늦었다, 또 원점 타격 안 했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이 굉장히 어떤 그 전문적이지 않은 평론들이 나가니까 지금 그런 것인데 결국
이것이 바로 북한이 노린 것이다. 원점 파악 안 되는 포를 쏜 거예요. 위력은 작지만 위력 굉장히 수류탄 한 발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우리가 48시간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뭔가 타격은 주지만 또 원점 타격 즉시 대응하기 곤란한 뭔가를 노릴 것이다. 자, 교수님 현역에 계실 때도 뭐 이런 상황들 자주 좀 접하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육군단인가요? 진돗개 하나가 육군단의 진돗개 하나 정도 발령돼 있는데, 자, 우리 군 충분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야 이제 전쟁이라는 큰 그 사태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그 군사적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당연히 이제 잘 대비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데프컨이나 와치컨이라고 영어로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전쟁 상태로 사태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진돗개라고 보고 있다는 것은 아직 전쟁 상태는 아니고 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정규전, 침투 작전 이런 걸로 이제 그 보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그 직사화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 일반 국민들은 군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좀 이게 영화로 나오니까 위력을 굉장히 그 좀 높게 평가를 하지만 실제 포는 어떤 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인 피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포로는 사실 이제 확성기를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지금 우리 확성기가 대부분 이렇게 그 고지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직사포로 쐈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맞추겠다는 거죠. 직사포는 훨씬 정확하니까. 그리고 아마 이제 직사포가 어떤 오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번에는 한번 경고 사격도 할 겸 또 자기 직사포가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곡사포를 쐈을 때 그냥 경고 사격하는 것보다는 직사포는 다음 행동이 실제로는 이제 그 우리 확성기에 직접적인 어떤 조준 사격이 가해질 그런 가능성을 높여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정은이 이제 준 전시 상태까지 오늘 오후 5시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달을 했는데, 김정은의 어떤 호전성, 그 할아버지나 저기 아버지의 어떤 그 DNA 그 숨길 수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김일성도 30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도 나이가 젊기 때문에 굉장히 호전적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그 장성택이라고 하는 고모부를 그 채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에게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이제 해외에서 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외 물정을 좀 아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뭔가 했다가는 이제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말은 세게 하지만 실제로 뭐 막 가는 식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제 그 김양건 통전부장이 따로 이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맞습니다. 와가지고 지금 이제 뭐 어떤 그 풀용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통전부하고 군부 간에 약간 마찰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군부가 잘못한 거 가지고 지금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군부가 쓸데없이 목함지를 설치했는데 이 제대로 했더라면 이게 뭐 북한이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게 해야 되는데 너무 드러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 지금 확성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군부의 책임입니다. 지금 뭐 일각에 지금 뭐 김영철이나 그 리영길이가 지금 안 나오는 게 지금 뭐 뭔가 준비하려고 한다고 어디로 가는지 그러는데 궁금해요. 제가 보건대는요 이 책임을 좀 물은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쓸데없이 판을 키워놨기 때문에. 근데 판이 키워진 이상 북한은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그렇게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통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수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김정은은 강하게 나가지만 통정부는 계속 약간 그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뭔가 풀어보려고 하는 이게 두 개가 지금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로 보기는 보다는 이제 군부의 약간 실수 같은 그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일련의 작품들이 대남 작전을 총괄했던 김영철 총찰국장의 작품이라 보십니까? 굉장히 호전적이고 강경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 그 11월 달인가요? 그 금강산에서 박항자 여사를 북한군이 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인민군 병사가 아무런 무장도 없는 그 아줌마를 쐈다는 얘기인데 그 북한엔 총 한 발도 김정은 지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정은의 얼굴이 먹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지시를 북한 군부가 했겠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MB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좀 봉쇄를 세게 하라고 했겠지만 이게 총으로 나간 거는 실수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군부를 비판을 한다다 보게 되면 군부의 사기가 좋아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엉성한 어떤 그 군부의 잘못 때문에 지금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확성기라는 게 한번 터지게 되면 이게 막아야 되는데 이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이제는 막 도끼를 품고 지금 그 대응하기 때문에 이 도발이라는 것은
적이 안심하고 이제 해이전이 있을 때 도발을 하는 것이지. 예. 적이 굉장히 지금 격앙되어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발하게 되면 예. 꼭 그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책임을 지금 통전부하고 북한 군부 간에 뭔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확성기를 막아야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기 신 대표님, 이 고사총은 일단 야산에 떨어졌고요. 직사포는 뭐 비무장지대에 떨어졌다고 하니까 실제 피해가 없고요. 북한 측도 자신들이 피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비례성 원칙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원점 타격하고 주유소까지 타격하겠다는데 저희도 그거에 맞게 상황에 대응했지만 29발 쏘는 것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엄청나게 강하게 나간 거죠. 북한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76mm 그 포탄의 탄두 중량이 72g입니다. 예. 우리 수류탄보다 더 약해요. 그런데 155mm 포탄의 탄두 중량이 7kg입니다. 그러면은 포탄 한 발의 우리 155mm 포탄 한 발의 위력이 이 76mm보다 10배죠. 예. 근데 얘들은 북한은 3발을 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29발을 반격을 했습니다. 예. 양으로는 10배, 위력으로는 100배를. 어느 정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까? 이 반경으로는. 이것은 예. 어떻게 쏘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을 아주 넓게 쏘면 뭐 축구장 몇 개 면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 북한이 아군 초소 뭐 인근에 떨어졌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이번에는 제가 듣기로 또 예. 판단하기로는 아주 밀집된 지역에 일부러 탄착을 시킨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해당 지역 주민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한 발이 먼저 날아가고 좀 있다가 여러 발이 날아가더라. 그런데 그 한 발이 뭐냐면 한 개 포대가 6문이에요. K55 자주포 6문 또는 K9 자주포 6문. 모든 포는 6문이 한 개 포대입니다. 예. 그 중에서 3번 포가 기준포예요. 그러면은 이를테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 같으면은 뭐 기준포 뭐 할 것 없이 준비되면 바로 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전쟁 시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정확하게 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기준포를 쏩니다. 기준포를 딱 쏴가지고 그것을 관측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목표에 제대로 갔냐? 그러면은 기준포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목표보다 50m 우측으로 갔다. 그러면은 다른 포들은 50m 왼쪽으로 좌측으로 이를테면 크리크를 수정해라. 해서 다시 일제 사격을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효력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제 그 주민의 증언을 들어봤을 때 기준포가 먼저 날아가고 그다음에 효력사가 날아간 겁니다. 그것은 사단장의 판단에 이것은 밀집되게 굉장히 정확하게 쏘자. 우리에게 인명 피해가 없었으니까 저쪽도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어떤 그 확전의 덤태기를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판단하에서 굉장히 정확한 사격을 한 것이다. 의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 지금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진행 중이자로 28일까지 열리고 있는데, 자, 북한군이 물론 선전포고는 했습니다. 뭐 이거 중단해달라 했는데, 자, 이 기간에 굳이 이런 도발을 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미군도 당연히 반응하게 지금 한미 공동 대응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미 양국군이.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사실 김일성이나 김정일 같았으면 이 기간은 피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사실 이제 뭐 지도자 등극할 때도 여러 가지 비합리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또 그러고 나서 자기 삼촌이라든지 뭐 이 고인사들을 막 총살시키고 하는 걸로 봤을 때 굉장히 비합리적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젊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우리 강 대표님께서 말씀하듯이 김정은이가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서 한다면 오히려 저희들하고 협상의 여지도 있고 또 상황이 그렇게 급격히 악화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김정은이 지금까지 나타낸 행태처럼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 간다면 사실 그 굉장히 남한으로서 난감한 거 아닌가. 저도 현 상황에서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닌데 지금 48시간에 최후 통첩까지 내렸고 지금 준전시 상태고 화력을 전방으로 이동시키고 사실 우리가 그 치킨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서로가 이제 길을 한 외길에서 이제 서로가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치킨 게임에서 상대가 지금 눈을 가른다든지 뭐 상대가 그냥 뭐 술을 먹고 운전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비합리성을 보이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그러면 이제 북한한테 합리적이 되라고 뭐 우리는 요구는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합리적이 되어야 되고 더욱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이 상황이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은 남북한 모두에게도 손해지만 한국에 더욱 더 손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단순히 자꾸 이제 그 북한의 의도를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잘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어떻게 가면 되는가. 그럼 예.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여러 수단을 통해서 우리 군을 위협을 하고 있는데, 자, 조선중앙TV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의 어떤 긴급 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송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예.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 보도. 8월 20일 오후 전선 중서부 지역에서는 남조선 괴뢰 군부 호전광들의 엄중한 군사적 도발 행위가 또다시 발생하였다. 괴뢰 군부 호전광들은 아군이 남측으로 포탄 한 발을 발사하였다는 있지도 않는 구실을 내대고 아군 민경 초소들을 목표로 36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분별 없는 망동을 벌이었다. 그중 6발의 포탄은 아군 542, 543 민경 초소 부근에 15발의 포탄은 아군 250, 251 민경 초소 부근에 떨어졌다. 이번 포사격 도발에 의한 아군의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신성한 영토 조국보위 초소에 대한 무지막지한 포사격은 추워도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다. 사태의 엄중성은 괴뢰 군부 자체가 아직까지 아군 포병의 발사 원점도 자기 측 지역에 있어야 할 포탄의 락탄 지점도 확인하지 못하고 아군이 발사하였다는 포탄이 고사포탄인지 소총탄인지 로켓탄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군사적 도발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는 데 있다. 어제는 의문의 지뢰 폭발 사건을 구실로 전 전선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고 오늘은 명백한 근거도 없이 우리 측 지역에 숱한 포탄을 쏘아대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괴뢰 군부 호전광들의 분별 없는 도발 광기이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20일 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가 긴급히 소집된다. 지금 우리는 남조선 괴뢰 국방부가 48시간 안으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 수단들을 전면 철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간다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최후 통첩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무모한 도발 광기는 응당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 남조선 괴뢰 군부 호전광들은 경로한 아군 전선연합부대 장병들의 보복 열기를 똑바로 알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주체 백사 2015년 8월 20일 평양. 예, 조선중앙TV의 조선인민군 총사령부 긴급보도 내용 들으셨습니다. 자, 신 대표님. 네. 저희들이 29발 이게 자주포 150mm 발사했다는데 지금 36발이라고 예전에 나왔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발이 자기 지금 여기에 떨어졌는지 그조차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요. 지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예, 예. 북한은 우리 같은 정밀한 대포병을 예. 일단 없고 예. 그게 있어야 파악이 되는데 예. 그게 없고요. 그냥 떨어지는 걸 보고 이제 세야 되는데 예. 뭐 한꺼번에 꽝꽝 떨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예. 그걸 일일이 세겠습니까? 예. 그런데 최초에 우리 언론 보도가 36발로 나오니 예. 그게 맞는 줄 알고 지금 36발로 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예. 36발도 아니고 어제 일각엔 또 24발, 26발 이런 예, 말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20여 발 뭐 이렇게. 예, 그게 아니고 예. 뭐 이제 그거 왜 말을 안 하느냐 하니까 예.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 우리 군 전력을 노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애매한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예. 뭐 그게 완벽하게 동의를 하지는 않지만 예. 아무튼 그래서 29발 내지는 30발 정도 그 어간을 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예. 그럼 어쨌든 이것이 북한은 이제 우리 언론 보도를 보고 저 담화문을 만든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 36발 안 쏜 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방적이 과연 이것이 적절했냐, 적당하냐, 이것은 그동안 우리 합참이 한 3배 정도 보복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사포
세 발 쏘았으면 우리도 곡사포 한 9발 정도 쏘면 딱 맞죠. 예. 그동안 해왔던 패턴에 의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양으로는 10배, 위력으로는 100배 정도의 보복을 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강 대표님,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 지금 48시간에 이제 북한 측에서는 저희들에게 시간을 준 건데 경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당국은 계속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겠다. 이런 입장인데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은 북한이 실수를 했든 뭐든 도발을 했든 우리 영토에 어떤 뭐 감지를 묻어놨고 또 이제 먼저 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자의적 입장에서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지금 이걸 그 확성기 방송에서 묶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뭐 대형 전광판이나 아니면 또 이제 그 전단지 살포까지 나가게 하는 거를 이제 용인하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지금 묶으려고 그러는데 이왕 하는 김에 나만이 좀 머리를 숙여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는 숙일 형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말로는 지금 최고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협박은 뭐 오늘 내일 한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이제 탈북자 단체들이 뭐 북한에 삐라를 뿌릴 때마다 계속 원점 타격하겠다고 북한이 늘 협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해서 확성기를 막아야 되는데 과연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해서 우리 측의 반격을 불러올 것인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제가 본 데는 그게 쉽지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단호하게 대응하되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확전이 안 되게끔 해야 되고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관리라는 말은. 그런데 이 관리에 방금 강철환 대표가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 봐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원점 타격 하는데요. 북한군 지피를 향해서 또는 북한군 포병부대를 향해서 원점 타격해서 그 포병부대 원 전체를 전멸시켜 본들 북한 정권, 북한 사회, 김정은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그냥 무고한 사실 우리 같은 그 시민들만 죽은 거예요. 정말 원점은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 김정은에 대한 원점 타격은 바로 이 심리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부터라도 이 심리전에 대한 당신네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또 무력 도발을 하면 우리는 심리전의 역량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우리는 엄포를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엄포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행동으로 가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확성기 11개만 틀었어요. 이 확성기 11개도 이렇게 벌벌 떱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형 전광판 또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 살포하는 전단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TV 방송까지 지금 라디오 방송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파 방송 여기에 고주파 방송을 하든지 저주파 아주 수력이 큰 저주파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은 TV 방송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쪽으로 우리 확대하겠다. 점진적으로 당신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라는 것이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우리가 세 발 쏘면 우리는 10배로 보복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심리전을 확대하겠다. 이 선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교수님.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사실은 뭐 제가 방송에서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만 저는 굉장히 번영된 나라고 굉장히 지금 우리 당군 일의 최고의 그런 좋은 뭐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현 상황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한테 손해 볼 게 더욱더 많습니다. 이제 지금 남북한이 양쪽이 다 지금 물러서지 않다는 데서 날려오는데 저는 한국이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군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만 정치권에서부터 뭐 야당 문재인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북한하고 이제 접촉을 해서 우리의 의도를 얘기하고 그럼 그 속에서 양쪽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이 사태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이제 협의해야 된다.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 내에서도 지금 이제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확성기 방송이 북한에 대해서 바로 이제 아킬레스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잠시라도 좀 예를 들어서 음악만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은 유화적이다 하는 모습을 좀 보임으로써 이 어떤 긴장된 이 상황을 조금 누그러뜨려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한반도의 평화 상태 또 평화 공존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걸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포사이나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확전을 안 시켜야 되는. 뭐 이명박 대통령이 비난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게 위기 관리의 기본입니다. 확전을 두려워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았어도 안 되고
또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해서 그것이 확전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군의 교전 규칙이라고 해서 저기 이 정도로 쏘면 너는 요 정도까지만 이 반격을 해라.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휘관들은 좀 교전 규칙에 의해서 자기가 공격을 받으면 자위권 차원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함으로써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을 방지해야 되고 또 이 국방부 차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큰 대국적인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지금 일촉즉발에 있는 긴장을 완화시킬 것인가 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런 뭐 북한하고 이렇게 접촉 채널이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중국을 이용하든 접촉을 만들고 없다면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좀 구축을 해야 되겠고 교훈이라도 끌어내야 된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북한의 최고 도발은 그 이 목함질이나 이제 뭐 포맷발이 아니고요. 사실 핵실험과 같은 게 가장 큰 도발이거든요. 이 핵무기라는 것은 우리 한민족이 운명과 연관돼 있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심리전 수단을 북한이 핵실험하기 전에 너네 핵실험 할 경우에 우리가 이거 쓰겠다. 이걸 경고를 하고 우리가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도발에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굵직한 핵실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추후에도 우리가 그런 도발이 있을 경우에 우리도 여러 카드를 이걸 걸어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뭐 미사일 쏜다든지 아니면 핵실험 할 경우에 전면 제기하겠다. 이거 걸어놓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규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신윤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강천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였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